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객관식 과정이네요, 여러분. 자, 다 받아오셨어요? 네, 2개 나갔어요, 여러분. 2개. 하나는 이제 스케줄 슬러버스 하고요. 하나는 이제 내용 별도로 있는 거. 그래서 2개를 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아시겠지만 객관식은 이제 문제 푸는 연습이죠.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쭉 다 실제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뒤에 좀 모자라나요? 네. 조금만, 잠깐만요. 잠시만요. 어디서부터 안 갔어요? 역시 많이 안 갔네. 왜 그러지? 인원수 바뀌셨는데.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같이 해야 되니까, 예. 한 5분만 잠깐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첫날부터 뛰어다니고, 참. 자,
여기 보면 잠깐 그 내용 목차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내용은 이제 지금 복사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지금 우리가 17번 정도 하게 됐어요. 제목에는 17번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책에 있는 순서대로만 이렇게 했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우리가 보통 상권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이제 10회 정도까지가 상권의 범위고요. 그 다음에 11부터 17까지가 이제 학원에서 공부하는 건데, 지금 상권 중에서도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는 앞쪽에 이 객관식이 있는 바람에 그냥 떼어 쓰지 않고 그냥 같이 해가지고 상권에서 현금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볼 거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9번, 8번 이렇게 나눈 거고요. 25분 문제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하고 이게 이제 약간 구분을 좀 해놨는데 아시겠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는 우리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은 적게는 3문제부터 많게는 6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한 해에 한 4문제 정도는 평균적으로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유형자산을 좀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온 게 지금 이론 부분인 개념체계하고 재무제표, 그 다음에 재고자산. 그렇죠? 예, 요 두 가지. 그래서 실은 이 두 가지, 이 세 개, 이론적인 부분하고 재고자산하고 유형자산만 공부해도 8개, 9개 정도가 실제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출제 빈도로 치면은 뭐 다른 거하고 조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높으니까 보시고, 나머지 요소들은 빠지지 않고 무조건 나오는 요소, 그리고 거의 뭐 나오더라도 한 문제 이상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부분들은 좀 더 깊이 하고, 실은 저 내용을 이렇게 피한 이유가 객관식만 보면은 객관식 문제만 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는 이론적인 것도 한번 꼭 보셔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 1번 잠깐 봐요, 여러분. 반드시 기본서 내용을 확인해야 될 게 3개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개념체계, 재고자산, 유형자산. 그래서 이 부분 하실 때는 문제만 풀지 마시고 내용도 한번 좀 더 봐주시고요. 그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좀 많이 했는데 여러분 문제 푸는 건 아시겠지만 이게 숙달이에요, 숙달. 우리가 문제를 시험장 가서 보면서 이해하면서 풀면서 이렇게 하면 절대 1분 만에 못 풀어요.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겠다 읽으면서 그게 감이 잡혀야 되는데요. 그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보면 중요 단원이라서 표시된 거는 최소한 5번은 푸셔야 돼요. 예. 언제 기본서도 5번 못 봤는데 어떻게 보냐라고 그러는데 문제가 처음 풀 때하고 두 번째 풀 때하고 속력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잡아서 5번 정도 풀고 잘 안 풀리는 것만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나머지 단원은 기출문제만이라도 3번 정도 푸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저자가 그냥 낸 문제도 있는데 그 문제보다는 아시겠지만 기출문제. 우리 시험에서는 80%가 기출문제를 다시 돌리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 숫자나 스타일만 좀 바꿀 뿐이지 같은 내용을 물어보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분석이 제일 먼저예요, 실은. 그리고 그거 잊지 마시고, 그래 기출문제 중요하게 교표가 없는 것들은 기출문제 위주로 푼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이상 풀고 나서는 여러분 그 다음에 뭐 훈련해야 되냐면 시간 훈련해야 돼, 시간. 아시겠지만 우리는 정확성하고 스피드가 필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한 문제당 뭐 1분은 너무 솔직히 촉박하고 처음에는 한 1분 30초 정도 생각하셔서 예를 들어서 10문제를 풀겠다 그러면은 한 15분 이렇게 정해놓고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못 풀어도 자꾸 그렇게 약간 촉박한 느낌으로 푼다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시험장 가서 막상 그냥 넋 놓고 풀잖아요, 여러분. 반도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셔야 될 거는 40문제 중에서 30문제는 건진다,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정도 푸시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그냥 풀지 마시고 시간을 딱 정해놓고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처음부터는 우선 내용을 알고 그 내용에서 내가 뭘 체크해야 되고 모르는 건 뭐가 있고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처음에는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고 두 번째는 시간 내 푸는 연습을 좀 하시고 이제 그렇게 가셔야 돼요. 내용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이거는. 자,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 4번째가 이제 기출문제 연습을 자꾸 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왜냐면 10년 동안 거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나온 문제를 벗어나는 것 자체는 지금 변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네. 생각해보세요. 4분의 1을 못 풀 수밖에 없는 시간인데 우리가 어쩌다가 한 번도 안 나온 걸 가지고 머리 아프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있는 거라도 충분히 하셔도 내가 아는 문제 다 나와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뭐 100점 맞으려고 하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네, 최소한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재무회계만 15개 정도 맞춰주시면 무조건 이게 합격하는 시험이니까 그러려면 기출문제 위주로 자꾸 복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몰라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시면은 저자가 자기 생각으로 내는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틀렸다고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보다는 이미 나온 검증된 문제를 자꾸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고 5번째가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모두 풀 수 있을 정도 힘들면 지금 모두라고 적었지만 80% 이상만 풀어도 재무회계 점수 나오는 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하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하다 보면 한 3번 풀면은 답이 보인대요,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답은 아는 거야, 그렇지? 거기 이제 그거 하는데 그렇게 훈련할 때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래도 그렇게 되는 것까지도 해야지. 그것도 못하면은 그 나머지 문제는 풀 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답이 외워지도 아니도 우선은 풀어내셔야 돼요. 거기까지는.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 특히 우리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부족한 시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저자 문제 풀지 말고 그냥 기출 문제라도 꼭 보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시간이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그래서 쭉 한번 봐요, 여러분. 그래도 기출 문제 한번 내용 1장부터 이렇게 갈 건데, 자,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자, 우리가 최근 9개년도 기출문제 분석에서 나오죠, 여러분. 한번 보시고는 가세요. 자, 9개년도 분석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IFRS가 도입된 이후에 출제된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전에 문제 스타일하고 IFRS 도입한 이후의 문제 스타일은 서로 달라요. 그리고 범위도 좀 달라졌고요. 그래서 전체 25번씩해서 225문제가 나갔는데 그냥 딱 봐도 제일 그 숫자가 많은 게 앞쪽에서 보면 여러분 개념체계죠. 회계 이론이죠. 회계 이론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가 조금 있고 재고자산이 또 있고요. 재고자산. 그래 재고자산도 그러니까 2문제 이상은 나온 거죠. 지금 보면. 그리고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평균 한 3문제 반이니까 여러분 한 4문제 정도가 나오고 지금. 그리고 저쪽에 쭉 내려가시면은 금융자산 1, 금융자산 2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 금융자산 1 쪽으로 이제 여기 책에서는 말하고 있는 이 1하고 2가 있는데 이제 1 같은 경우가 이제 유가증권이 돼버린 거고 나머지 그 다음에 저쪽은 회계변경 오류수정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아까 말한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고급 회계 쪽으로 가시면은 그나마 나온 게 뭐밖에 없냐면 여러분 관계기업이고 연결회계가 4번이나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거 작년에 나온 거 보면 나머지는 실제로 이론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조금 그렇죠. 생뚱맞게 갑자기 연결해서 2문제나 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저렇게 나오는 해는 이제 저거 틀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보시면 여러분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어디까지 보시면 여러분 그 자본하고 금융자산까지 하면 이게 보통 상권 개념이거든요. 자산부채 자본 쪽에서 나오는 부분이 전체 한 60%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는 부분이 조금 앞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뒷부분에서는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딱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어디를 먼저 보셔야 되느냐 이걸 한번 꼭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꼭 확인할 게 한 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오는 요소들은 당연히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선 시간이 부족하시면은 나머지 부분들 2년에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이런 것까지는 볼 필요 없고요. 그래도 한 번에 꼭 한 번씩 나오는 것들까지만 공부를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해드릴 거니까. 자, 먼저 그 다음에 자 바로 들어가 7페이지로 가시죠, 여러분. 개념체계와 재무제표입니다. 그래도 이 책은 좋은 게 이렇게 주제를 조금 선별을 해놨어요. 여기 나왔던 부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뭐를 체크해야 되는지 쭉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올해죠. 2018년도에는 기타포괄손익과 자본유지 개념이라고 해요. 기타포괄손익은 우리가 재무제표 구성 요소에서 지금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본유지 이제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이게 뭐 목적 적합성, 충실한 편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가 나오고, 2016년에도 재무제표 표시, 재무제표, 그 다음에 측정 기준하고, 뭐 측정 기준을 하는 거는 뭐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공정가치. 그 다음에 2015년에도 개념 체계 전반에 대한 것과 공정가치, 별체계, 그리고 계산용으로는 자본유지라는 개념이 있고, 자본유지 개념이라는 게 이제 이익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에 대한 문제니까요.
그 다음에 2014년도 재무제표 질적 특성, 그 다음에 재무제표 표시, 일반상 재무제표 표시, 그리고 영업이익. 좀 많이 나왔는데 다 보면 영업이익도 결국은 재무제표 구성 요소니까 재무제표에서만 세 문제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13번 입사 14년도에 재무제표 질적 특성, 영업이익, 재무제표 표시. 뭐 나머지도 재무제표 측정 질적 특성, 측정 기준, 개념체계, 개념체계, 재무제표 표시, 포괄손익계산서.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게 뭐 같아요, 여러분? 재무제표죠, 그렇지. 우리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여러분? 그리고 재무상태표보다도 실은 뭘 많이 내냐면 포괄손익계산서를 많이 내요.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어떻게 작성할 거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일부는 기타 포괄손익만